언제부터인지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1호선을 잘 안 타려고 그럽니다. 나도 1호선을 조금 타기가 싫었던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은 어떤 노선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서 갈 수 있다면 1호선보다는 2호선이나 다른 노선을 타고 간 적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만은 이유가 있었네요. 지하철 1호선에 악취가 안 나면 이상했다. 운행 차량의 78%가 환기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총 1328량 중에서 1038량이 출입문 개폐로만 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쾌감은 물론 건강까지도 위험하고요. 뭐 바이러스 이런 데 꼼짝없죠. 서울시는 여기 짧아서 자연환기가 충분하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고, 고레일은 지하 구간 뺀 지상 노출력이 95%인데 문제없다 이 지랄을 합니다. 자, 서울 메트로와 고레일에 따르면요, 1호선 운행 차량 중 환기장치가 아예 없는 차량은 전체 1328량 중에서 78.2%인 1038량에 달했다. 1038개가 환기장치가 없다. 남은 환기장치를 갖춘 290량 중에도 190량만 정상적으로 환기 조절되는 시설을 갖추었고, 나머지 100량은 그냥 환기팬을 수동식으로 달아가지고 승객들이 냄새가 심하다 이런 민원이 불거지거나 습도가 높을 때만 기관사가 자의적으로 가동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하는 소리가 역과 역 간의 길이가 짧아서 문제없다, 지상 구간이라서 문제없다 이런 소리를 한다는데요. 저요, 국회의원 분들 보고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1호선 한번 타고 가보라 그러십시오. 노숙 하시는 분 한 분쯤 타고 있으면 정말 어떤 냄새가 나는지 한번 보라고 하십시오. 그런 상황에서 출근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루를 상쾌하게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민노총에 줄 35억 원 있고 서울시에 지하철 개선할 돈은 없습니까? 자, 전문가들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최근 1호선 실내 공기를 측정한 결과 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엔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준치의 4배가 넘는 4000ppm이다. 이는 사람이 내뱉는 날숨, 즉 이산화탄소나 채취를 통해서 나온 냄새나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못하고 차량 내에 표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면 1호선 타면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또 임영욱 연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 역시 지하철은 한꺼번에 사람이 많이 탑승해 산소 공급량이 열악하고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과포화 상태일 수밖에 없는 생태적 결함이 있는데, 1호선 같이 이렇게 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게 되면 노출 시간이나 빈도에 따라서 호흡기나 순환기 질환자, 노약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지하철 1호선이 이처럼 차량 환기에 취약한 원인은 노후 차량이 절대 비중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메트로가 가동하고 있는 1호선 160개 차량 가운데 60량은 23년 전에 도입된 겁니다. 고레일 역시 자동환기 시스템이 설치된 190량만이 2005년 이후에 도입된 신형이고, 남은 것은 도입 시기를 밝힐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차량 내 공기 정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취로 인한 불쾌감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승객들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환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서울시는 2022년까지 노후 차량이 도입된 지 21년이 지난 상황에서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요, 저도 매일 몇 번을 타는 서민의 발입니다. 자, 서민들이 이렇게 쾌적하게 하루에 수십만 명이 출근하게 만드는데 돈 몇 푼 안 들어갑니다. 정말요, 한국에는 센 놈들이 국가 예산 다 나눠서 째먹고 서민들은요, 세금 내고 난 뒤에 그 세금의 혜택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이 매일 여러 번씩 타는 지하철에서 악취에 시달린다면 이것이 세상에 사람 사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번 선거 때요, 고민 좀 많이 하십시오, 시민 여러분. 지금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은 어떤 디바이스, 장치를 통해서 뉴스 브리핑을 보십니까?
어떤 분은 PC로, 어떤 분은 노트북으로, 어떤 분은 아이패드로, 태블릿 PC로,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볼 건데요. 요즘은 TV나 인터넷 검색이나 각종 이런 어떤 이 매체들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점 스마트폰 하나로 모아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과거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텔레비를 보고 젊은 사람들만 뭐 이 스마트폰을 일부 보고 또 한 30, 40대나 이런 분들은 회사에서 주로 PC로 보고 있는데 이제는 40, 50대도 TV나 PC 대신 스마트폰을 본다는 겁니다. 40, 50대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80%를 넘었고 TV나 MP3, PC는 이용률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만 지금 미디어를 접촉하는 방법에 있어서 독주를 하고 있어서 스마트폰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 보유율이요, 한국에 2015년에 78.8%고요. 자, MP3는 보유율이 7.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보급 초기에, 스마트폰 보급 초기에는 20, 30대가 주 보유층이었으나 작년에는 40, 50대가 80%가 넘었고요. 그래서 특히 40대는 90%가 넘었습니다. 50대가 80%가 넘었고요. 20대가 스마트폰 보유율이 91.7%에서 지금 96.6%로 3년 만에 늘어났습니다. 뭐 MP3나 PMP 이런 거 뭐 요즘 저도 이제 뭔지도 잘 기억도 안 나는 도구인데 이런 보유율은 뭐 한 6%대로 확 줄어들었답니다. 40대 이하에서는 스마트폰, 50대 이상에서는 TV 이용 빈도가 높았는데 TV 이용 빈도도 전 연령대가 공통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40대, 50대의 경우 TV 이용 빈도가 타 연령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감소하고 스마트폰 빈도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요즘에 집에 뭐 10대, 20대, 30대 이런 애들이 있으면 애들은 같이 앉아서 텔레비 안 보죠. 전부 지방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뭘 보든지 보죠. TV 이용 빈도만 주는 게 아니라 PC, 저 퍼스널 컴퓨터하고 노트북 이용 빈도도 굉장히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20.7%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스마트폰으로 TV를 시청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같이 앉아서 가족들이 TV를 보는 것은 이제는 옛날 그림이고 TV도 다 개인화된 시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TV 프로그램을 보는 비율이 전 연령대에 이렇게 늘어났고요. 스마트폰의 보급이 거실의 고정형 TV를 통한 시청에서 개인화 시청으로 이 TV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TV를 보는 사람이 10대는 60%, 20대는 60%, 30대는 56%, 40대가 60%, 60대가 47.7%랍니다. 50대가 47.7%랍니다. 자,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체가 뭐냐니까 스마트폰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46.4%라고 했답니다. 자, 60대 이상만 86.6%가 TV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이 보급의 증가와 더불어서 TV 이용 빈도는 전 연령대에서 감소하고 있고 PC나 노트북도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기능 복합 매체인 스마트폰의 독주가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으로 텔레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TV를 영화 말고는 잘 안 보는, 뉴스 말고는 잘 안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TV를 작은 화면으로 보면 익숙하지가 않던데요. 젊은 사람들은 정말 그 작은 화면으로 TV를 보면서도 재미를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제가 뉴스 브리핑을 할 때 어떤 매체를 이용할 건가 이래 보다가 결국 미래지향적인 이 디바이스는 스마트폰으로 통일이 될 거니까 결국 유튜브 앱을 통한 스마트폰 시청에 가장 원활한 게 이 뉴스 브리핑을 유튜브로 올려서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는 게 낫겠다 판단했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때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이 모여 앉아서 TV를 보고 뭐 옛날에 보면 복싱 세계 타이틀 매치 무슨 축구
뭐 아시안컵 뭐 이럴 때가 참 아련하고 그립습니다. 주말에 영화를 집에 안방에 거실에 TV로 볼 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할 게 없어가지고 로펌 변호사가 양산되고 또 뭐 사법고시 변호사 숫자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의 변호사가 뛰어들어서 2조 원대 부동산 중개 시장을 놓고 변호사와 공인중개사가 전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강남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공성배 사법연수원 28기 이 트러스트 부동산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중앙지검에 송치했다는데요. 자, 인수합병 시장에서 이름을 날린 공 변호사는 올해 1월 변호사 4명으로 부동산을 설립해가 변호사가 차린 첫 번째 부동산 중개업자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법률시장이 포화하자 이 법률시장에서 떠나가지고 부동산 시장으로 변호사들이 내려온 겁니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에게 업무상 강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수료도 공인중개사보다 훨씬 저렴한 최대 99만 원을 받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동산 소비자들의 관심이 여기 집중됐고 공인중개사 협회 측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 중개사의 고유 영역을 왜 침투하느냐, 불법으로 남의 업무 영역에 들어와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지난 3월에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써서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고 고발했고 국토부도 불법으로 유권 해석을 내렸고 강남구청도 별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숫자가 변호사 숫자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이 부분에 이 내려온 소수의 변호사가 이 중개사분들의 등살에 못 버티죠.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반발합니다. 변호사업계는 또 극력 반발한다는데요. 변호사 수가 2만 명이 넘어가면서 변호사 시장에서 이 부동산 중개가 새로운 먹잇감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은 법리 검토 결과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트러스트 부동산 중개업 진출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국토부가 상충되는 해석을 내렸다는 겁니다. 변협회장은 공 변호사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위를 파악 중이나 변호사의 공인중개사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변협의 법제연구원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해서 편을 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참 변호사도 먹고 살 게 없어지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뭐 옛날에처럼 사시 들어갔다 로스쿨 들어갔다 해서 잔치하던 시절도 지났고 세상이 참 안전한 직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부동산 중개를 놓고 부동산 중개사와 변호사가 서로 고소고발을 하는 이런 이 시대가 참 암담합니다.